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용맹성과 호전성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훌륭한 조선기술자이자 스포츠맨이기도 했던 잔인한 약탈자 바이킹과 관련된 사건과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의 민족 대이동은 4세기 이후 약 200년간 이루어졌으나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다시 한번 민족이동의 파도가 유럽을 덮쳤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서유럽을 정복한 샤를마뉴 대제의 죽음이었지요. 870년 샤를마뉴 대제가 죽자 그의 왕국은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되는 서동, 남, 프랑크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렇게 왕국의 분열로 야기된 혼란한 시기를 틈타 아랍인이 남부에서, 마자르족이 동부에서, 노르드족의 바이킹이 서쪽에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유럽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바이킹의 침략이었지요. 8세기 말에서 11세기 말까지 스칸디나비아로부터 북유럽과 중앙유럽 일대를 항해하며 교역과 약탈로 생활한 민족을 바이킹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이 활동한 시기를 유럽의 역사에서는 바이킹 시대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킹족이 유럽의 역사에 가한 충격과 파장이 컸다는 뜻이겠지요. 바이킹족은 인종적으로 북게르만족의 일파인 노르드족에 속했으며 노르드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오늘날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였는데 초기에는 정복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약탈에만 치중하였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9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력이 커진 바이킹족은 수백 척의 함대로 프랑스 북부 및 서부 해안을 점점 더 큰 규모로 습격하여 나중에는 그들이 유린한 지역의 일부에 정착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후 그들이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 항구적인 거점을 마련한 프랑크 왕국 북부의 생강유역 지역을 노르망디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곳에 살던 바이킹족을 노르드 바이킹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여러 바이킹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했던 스벤 포크비르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한 전설적인 바이킹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싸웠던 가장 유명한 전투 중의 하나는 1013년 브리튼 섬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은 스벤 포크비르는 무시무시한 전투 기술과 힘으로 적을 제압하였는데 이 별명은 적의 칼날이 그의 철제 갑옷을 뚫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잉글랜드의 왕위에 올라 덴마크 왕조의 시조가 되지만 그의 통치는 불과 9개월에 그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쿠누트 대왕이 1016년 영국의 왕위에 올라 덴마크 왕조의 재건을 이끌게 됩니다. 이후 쿠누트 대왕은 덴마크, 잉글랜드, 노르웨이의 세 나라를 통합한 강력한 북유럽 제국을 구축하여 20년간에 걸쳐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 왕조는 서서히 약해졌지만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한 덴마크 왕조는 한동안 영국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튼 뛰어난 항해 기술을 가진 그들은 본거지인 스칸디나비아에서 멀리 떨어진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까지를 활동 영역으로 삼았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서유럽, 동유럽, 북대서양, 심지어 멀리는 오늘날의 캐나다 북동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항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착해서 오늘날에도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레프 에릭슨이라는 바이킹 탐험가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최초의 유럽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0년경 그는 그린란드에서 출발하여 북미 대륙의 북동부, 즉 오늘날의 캐나다 영토인 뉴펀들랜드에 도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지역을 비나란디라고 불렀는데 이는 포도주의 땅 또는 풍부한 땅을 의미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바이킹들은 이곳에서 토착민들과의 충돌, 식량 부족 등으로 정착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흔적은 지금도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킹족은 돛과 노를 쓰는 작은 배를 타고 떼를 지어 템즈강, 센강, 루아르강 하구와 해안 일대에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사나운 전사였으며 직속상관에 대한 충성심과 기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주로 창과 도끼로 무장하고 때때로 활도 지니고 다녔으며 투구, 방패, 가죽갑옷, 쇠사슬 갑옷 등의 방호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들은 치고 달아나는 기습전법의 명수들이었으며 상대한 적을 잔인하게 학살했기 때문에 바이킹의 호전성과 잔인성은 물론 전사로서의 인내력과 투지에 대한 전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바이킹의 전사였던 잉그바르와 고르타르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함께 전투에 나섰다가 적의 함정에 빠져 큰 원시림 속에 갇히게 되었으나 천신만고 끝에 모든 위험을 극복하면서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잉그바르와 고르타르는 서로를 지키며 싸우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데 바로 이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적인 전설이 아니라 바이킹의 명예와 용기의 상징, 그리고 운명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전설은 바이킹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며 죽음의 순간조차도 전사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바이킹들만의 전투 정신과 인내심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또 레드에리는 유명한 바이킹 전사로 그의 전투 스타일은 매우 용맹스러웠으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한 전투에서 혼자서 30명 이상의 적과 싸워 결국 승리했다고 합니다. 전투 중 그는 한 손에 칼을, 다른 손에는 방패를 들고 불사의 신과 같은 모습으로 전투를 펼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무용담 때문만이 아니라 불사의 전사라는 신화적인 존재로서 유명해졌습니다. 한편 올라프 트리그바르소는 노르웨이 왕이자 전설적인 바이킹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천년경 노르웨이를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 중 하나가 얼음 전투라 불리는 전투였습니다. 전투는 겨울철 얼음이 깔린 호수에서 벌어졌습니다. 트리그바르손의 군대는 눈과 얼음 속에서 적들과 싸우며 적군의 배를 얼음 위로 밀어넣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투는 혹한과 얼음 속에서 싸우는 바이킹 전사의 강인함과 기지를 강조하는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바이킹족은 용맹스러운 전사 이전에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자들이었으며 놀랍도록 배를 잘 다루는 우수한 선원이었습니다. 바이킹족은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유형의 선박을 제작하였는데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선박 모델은 아마도 롱쉽이라고 불리는 전투선일 것입니다. 전투 및 탐험 용도로 사용되는 롱쉽은 속도와 민첩함이 뛰어났으며 돛대 외에도 노를 갖추어 바람에 의존하지 않고도 항해가 가능하였습니다. 또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입하여 병력을 쉽고 빠르게 상륙시킬 수 있도록 길고 좁은 선체와 낮은 흘수를 갖추었습니다. 바이킹족은 롱쉽 외에도 전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여러 독특한 형태의 선박들을 만들었지요. 선박은 전투뿐만 아니라 바닷길 너머로 탐험과 정찰을 하고 약탈과 정복을 하며 교역과 운송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겹판식 상선인 크나르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고안된 선박으로 넓은 선체와 깊은 흘수, 적은 수의 노를 갖추었습니다. 큰 배로부터 수심이 얕은 해변으로 병력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큰 배에 끌고 다니거나 싣고 다녔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외항의 정박한 대형 화물선의 화물을 작은 화물선으로 하역하는 체제로 응용되고 있지요. 바이킹들이 이룬 조선술의 혁신 가운데 하나는 베이타스라고 하는 돛대로 역풍에서도 효과적으로 항해를 하게끔 해주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에는 그들이 사용한 대표적인 선박인 곡스타드호의 복원선이 남아있는데 길이가 21m, 중량이 20톤이 넘습니다. 19세기에 바이킹의 배를 고증해서 만들어진 이 배는 콜럼버스의 미국 대륙 발견 400주년이 되는 1893년을 맞이해 열린 시카고 박람회 참가를 위해 대서양을 거쳐 오데오의 연안 시카고까지 항해한 바 있었습니다. 곡스타드호는 떡갈나무로 만들어졌고 배전에서 용굴까지 1.8m였으며 배 가운데 약 12m 높이의 돛대가 있었습니다. 배의 밑바닥은 평평한 판자가 아닌 하나의 통나무로 강력한 용고를 만든 것이 특징이며 배전의 널빤지들은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타르를 칠한 밧줄로 틈새를 메운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해 시에는 돛을, 전투 시에는 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노는 16쌍으로 일부는 길이가 5m이고 나머지는 그보다 길었으며 각각의 노를 두 사람이 함께 저었다고 하지요.
바이킹족은 200명이 탈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 하루에 240km를 항해했다는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롱쉽과 크나르 모두가 포함된 보존 상태가 좋은 5척의 바이킹 선박 잔해가 1960년대 말 덴마크의 로스킬레에서 발굴되어 로스킬레의 바이킹 선박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바이킹의 무기와 갑옷에 관한 정보는 고고학적 출토 유물, 그림, 노르드 전설 및 노르드 법률 등에 어느 정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모든 노르드인 남성들은 각자의 무기를 갖추어야 했으며 언제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무기는 바이킹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부유한 바이킹은 투구, 방패, 사슬갑옷, 칼이라는 완전한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이 중 칼은 전투 목적뿐 아니라 신분의 상징 및 장식 용도로도 사용되었지요. 창과 방패를 갖고 싸웠으며 나리 한쪽에 달린 다용도의 짧은 칼인 색스를 휴대했습니다. 활은 창이나 칼보다는 덜 남자다운 무기이자 명예롭지 않은 무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킹의 전설 중에 검은 화살의 전투 전설은 그들도 적절하게 활을 사용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스베인 포크비르는 덴마크의 왕이자 강력한 전투 지휘관이었고 헬거는 스웨덴 왕국의 전사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헬거는 전투에서 스베인의 군대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자신의 검은 화살을 이용해 스베인의 군대를 무찔렀다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제작된 이 화살이 전투 중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바이킹들은 도끼를 주된 전투용 무기로 사용했는데 덴마크 크누트 대왕의 정예군 위병인 허스칼은 쉽게 방패 혹은 철제 투구를 쪼갤 수 있었던 양손 도끼로 무장했다고 하지요. 바이킹의 호전성 및 폭력성은 노르드 신화의 전쟁과 죽음의 신인 토르와 오딘에 대한 이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투 시의 바이킹들은 광기와 분노에 휩싸여 미친 듯한 용맹성으로 전투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를 베르세르케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거의 환각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투를 앞두고 종교적 의식의 하나로 환각 성분이 있는 광대버섯을 먹거나 많은 음주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이킹은 언제나 육지와 가까운 근해에서 해전을 벌였으며 대개는 3단계 과정을 밟았습니다. 먼저 지휘관이 적정을 살피고 공격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본대가 그 장소로 은밀히 접근하여 적 함선에 일제히 활을 쏘고 쇠뭉치나 돌멩이를 던지는 식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적의 선박에 쇠갈퀴를 던져 끌어당긴 다음 백병전으로 승부를 결정지었지요. 해안에 상륙한 후에도 바이킹은 연안에 정박시킨 자신들의 함대를 하나의 기지로 삼았습니다. 수로를 따라 내륙으로 올라간 다음 상륙하여 마을과 수도원 등지를 약탈하기도 했지요. 그들은 공격 무기로 도끼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상대의 갑옷과 무기를 빼앗는 것을 즐겼습니다. 또한 적의 기병이 잘 싸울 수 없는 시냇물가나 늪지대 또는 언덕에서 방패로 장벽을 만들어 일단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백병전으로 전환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체격이 크고 건장했던 그들은 장원에서 긴급히 출동한 영주의 봉건 군대에게 마치 미치광이들처럼 난폭하게 무기를 휘두름으로써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프랑크인들과 브리튼인들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바이킹의 습격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을 찾게 되었는데 그 방법은 둘이 전혀 달랐지요. 프랑크인은 주로 바이킹의 침이 모인 강 주위에 성을 건설하고 강력한 기병대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바이킹에 대처했습니다. 반면에 브리튼인들은 기병 대신 정예중 보병을 육성했으며 바이킹에서 배운 것처럼 강력한 함대를 구축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실상 이를 계기로 하여 영국은 나중에 강력한 해군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유럽인들은 그들의 약탈에 대비하여 성을 쌓고 기병대에 의존해 싸웠으나 바이킹족은 오히려 서유럽인들의 말을 빼앗아 자신들의 기병대 조직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을 중심으로 곳곳에 기지를 만들어 약탈 전투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바이킹 군대 보병들의 용맹성과 기동성에 봉건 군대는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유럽의 기사들은
점점 더 사회의 특권 계층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이킹을 상대할 무기, 전술, 조직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손쉬운 승리로 자만심에 빠져 전리품 약탈에만 정신을 팔았던 바이킹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킹들은 단순한 싸움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훈련,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중요시한 다양한 활동으로 다져진 무적의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스포츠와 게임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사회적 관계를 맺었으며 전투에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스포츠는 강한 전투 정신과 인내심을 가진 전사를 양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널리 행해지고 권장되었습니다. 동시에 스포츠는 비전투 시기에 체력을 향상시키거나 긴 겨울을 보내기 위한 유일한 오락이자 사교 활동이기도 했지요. 여러 스포츠 중에서도 무기를 다루고 전투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창과 돌 던지기, 레슬링, 주먹 싸움, 스톨리프팅, 다이빙, 장거리 수영 등이 널리 행해졌다고 합니다. 겨울철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었던 스키와 스케이트도 바이킹들의 주요 겨울 스포츠였으며 오늘날의 하키와 유사한 스포츠도 널리 행해졌습니다. 바이킹식 스포츠는 바이킹을 닮아 폭력적이기 짝이 없었다고 하지요. 바이킹들은 언제 어디서나 몸을 단련하고 힘을 길러야 했으니 스포츠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체력 단련과 전투력 연마의 일종이 되었던 셈입니다. 여러 스포츠 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바이킹식 레슬링인 글리마였습니다. 글리마는 상대의 허리를 잡고 상대를 땅에 내동댕이 치는 씨름 같은 경기였지요. 지금은 안전을 위해 허리에 맨 벨트를 잡고 경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상의를 탈의한 채 바지를 잡고 싸웠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이슬란드에서 국민 스포츠로서 즐기고 있지요. 산이 많은 스칸디나비아의 지형적 특성상 등산은 그냥 흔한 일상적 행동이었습니다. 바이킹 전사들은 등산을 통해서 지구력을 길렀고 달리기를 통해서 민첩성을 길렀으며 노젓기 등을 통해 근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스포츠는 대부분 남자들의 차지였고 어린아이, 특히 여자는 이런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스포츠를 잘할수록 인정을 받았는데 덴마크의 트리그 바손왕은 등산과 노젓기에 뛰어났으며 스키나 아이스 스케이팅도 즐겼다고 전합니다. 한편 바이킹들은 투마, 즉 말싸움을 즐겼습니다. 앞말을 밖에서 잘 보이는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발정난 종마 2마리를 그 앞에 갖다 놓아 서로 싸우게 만드는 방식이었지요. 종종 종마 중 한 마리가 죽는 것으로 승부가 결정되었는데 워낙 종마가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 아무 데서나 치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투마는 귀족이나 잔치집, 부잣집에서나 가능했고 한번 열린다고 하면 군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슬란드에서는 크나틀릭이라는 독특한 스포츠를 즐겼다고 하지요. 이는 현대의 아이스하키와 비슷한 스포츠로 얼음판 위에서 스틱과 작고 딱딱한 공을 가지고 노는 스포츠였습니다. 성인과 어린이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사납고 거친 스포츠여서 지금의 아이스하키처럼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위험한 경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옛 모습은 한때 사라졌으나 북유럽 문화 애호가들이 이 경기를 부활시켜 현재 예일대학교, 클라크 대학교 등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러 스포츠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스포츠이자 취미는 사냥이었습니다. 평민들은 식량으로 쓰기 위해 사냥을 했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취미이자 스포츠로 사냥을 하였지요. 특히 북유럽 삼국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어 농업 생산이 많아 사냥이 필수가 아니었던 덴마크에서는 사냥을 스포츠로 즐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슴, 산토끼, 자고새 등이 주요 사냥감이었고 여우는 모피를 얻기 위해 사냥했습니다. 사냥을 위한 주무기는 창과 활, 칼 등이었고 종종 사냥개를 풀어 사냥감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투력과 체력을 연마하던 방법의 하나였던 스포츠 게임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르크 게임은 두 사람이 길고 둥근 나무 막대기를 들고 상대방을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게임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균형감과 반사신경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합니다. 경기 후 승자와 패자는 서로 음식을 나누는 의식도 가졌는데 이 과정은
바이킹 사회에서 중요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바이킹 사회에서 술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연회에서 매드라는 꿀술을 많이 마시는 술 마시기 대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이런 술 마시기 대회는 일반적으로 바이킹 전사들의 강인함과 인내심을 자랑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바이킹 사이에서 강한 자로 명성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바이킹들은 체력뿐만 아니라 두뇌를 활용하는 게임도 즐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올루프라는 보드게임이었지요. 이 게임은 나무 조각과 돌로 만든 말들을 보드 위에 놓고 상대방의 말을 잡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상대방의 모든 말을 잡는 것이었으며 이는 전략적인 사고와 예측 능력을 요구했으며 전술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게임은 중요한 외교적 또는 사회적 모임에서 많이 행해졌고 이긴 사람은 그 모임에서 더욱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렉스트라는 전투훈련 중 하나로 전사들이 전투를 위한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연습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두 명의 전사가 나무로 된 검을 들고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올렉스트라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무술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견디는 능력,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도 중요했습니다. 때로는 올렉스트라 경기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큰 행사로 발전하기도 했지요. 바이킹들은 바다에서의 생활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카약을 타고 대회를 벌이거나 여러 명의 바이킹들이 긴 배를 저어 시간을 겨루는 대회에서 체력을 기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배들은 여러 명이 협력해야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팀워크와 협동심을 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들은 큰 명예를 얻었으며 이 대회는 종종 바이킹 사회의 중요한 축제와 결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페날이라는 경기는 바이킹들이 체력과 인내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 체력 시험은 대개 겨울에 벌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수영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경기는 바이킹들이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었으며 우승자는 바이킹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 시험의 결과는 종종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이킹들은 대장장이와 관련된 스포츠와 경기를 중요시했습니다. 도구와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였던 대장장이는 강한 체력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큰 쇳덩이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는 대회는 대장장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체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런다르라는 전통적인 게임은 바이킹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싸움 훈련의 일종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주로 손기술에 집중한 전투 훈련으로서 각 참가자는 주먹을 쓰지 않고 팔꿈치와 무릎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무기 없이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전투 상황에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맹성과 호전성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훌륭한 조선 기술자이자 스포츠맨이기도 했던 잔인한 약탈자 바이킹과 관련된 사건과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